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또 한 번 환매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 더해서 환매 중단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라임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명 늘고 15세 이상 고용률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허리층인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상장사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유예기간 없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회이사 700여 명을 교체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첫 번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GV80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어떤 디자인과 기능으로 프리미엄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지 잠시 뒤 출시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관련한 소식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서 최근에 또 다른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2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라임운용의 추가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라임에서 환매 중단된 펀드가 또 한 번 나왔다고요? 네, 올 4월 만기를 앞두고 있던 크레딧 인슈어런스 무역금융 펀드입니다. 라임은 자신들이 만든 이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려 1조 5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추가 환매 중단 소식입니다. 연 4%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번 상품이었는데요.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모두 3,200억 원가량 팔렸던 펀드입니다. 관련해서 라임 측이 수익률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 펀드를 통해 모집된 투자금을 부실펀드 손실을 막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문제가 터진 무역금융펀드였던 라임플루토 TF1호와는 달리 무역보험으로 안정성을 보강하는 등 처음엔 정상적으로 운용됐는데요. 그러나 이 펀드 자금의 일부가 부실펀드의 손실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에 내부적으로 동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앞으로 환매가 추가로 중단되는 펀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사태가 커지면서 금감원 역시 라임에 대한 추가 검사 방침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받았던 지난 조사와는 별개로 불안전 판매 의혹에 따른 검사라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이미 라임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이 100여 건 접수돼 라임은 물론 이 시중은행도 추가 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기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예정인 3일 회계법인의 라임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형 증권사들이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서 KB증권 역시 라임의 위법적인 투자를 사전에 알았을 거란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장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조 5천억 원 규모의 라임플루토와 라임테티스, 그리고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등 세 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세 펀드의 공통점은 모두 증권사와 총 수익 스와프, TRS 계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운용사가 펀드 자금 100억 원을 확보하면 이를 담보로 증권사가 추가로 100억 원을 더 대출해서 총 200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증권사는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데다 일반적으로 증거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 펀드가 손실이 나도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임플루토와 라임테티스는 KB증권이,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가 각각 TRS 계약을 맺고 펀드 운용을 지원해줬습니다. 라임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KB증권도 라임의 펀드 운용에 관여했던 겁니다. 사실상 부실 투자를 모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KS를 하면서 정보를 같이 한 거잖아요. 많은 내용 정보를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결성이 지금 있는 거죠. 해외 무역금융 분수도 어쨌든 정보가 다시 1차적인 수정자거든요. 금융당국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 자산운용과 공모하고 부실 펀드를 팔았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KB증권입니다. 라임은 플루토에서 포트코리아, 테티스로 이어지는 자전거래 형태의 펀드 구조를 짰는데 3개 펀드 모두 KB증권과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임은 이 펀드를 통해 부실 기업의 전환사채를 샀는데 KB증권은 1차적으로 일으킨 증거금 담보대출, 즉 레버리지 대출에 2차, 3차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 기형적인 펀드 구조를 키운 겁니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라임의 지시에 따라 매매를 했을 뿐 운영 지원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법무부가 상장사들의 사회이사 임기를 6년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3월 주주총회에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오수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당초 시행 유예안이 좀 검토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시행이 되나 봅니다. 네, 1년 유예가 검토됐었지만 법제처의 개정안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계열회사까지 더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된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3월 주총부터 적용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새로 뽑아야 하는 사회이사는 최소 566개사에 718명입니다. 이는 전체 사회이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당장 새로 사람을 구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계는 사실상의 경영 개입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상장회사마다 신임 사회이사를 찾아야 한다면 대란이 일어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재계는 또 사회이사 제도를 시작한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기업의 사회이사의 임기를 정부가 정하는 나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기업이사회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사회이사의 임기까지 규제하면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대기업 중에서도 사회이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자발적으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2월 사회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년의 임기 연임을 딱 한 번만 허용해서 장기 연임을 막음으로써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기존 관행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신차 출시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차종인 GV80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현대차는 GV80를 앞세워서 앞으로 국내외에서 실적을 끌어올릴 방침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신차를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라서 올해 자동차 업계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GV80 출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우 기자. 현대차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GV80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공개한 GV80는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대형 SUV 모델인데요. GV80 3.0 디젤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2.5와 3.5 터보 모델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GV80는 리터당 11.8km의 연비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갖췄습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 경쟁 수입차 대비 높은 사양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번 신차 앞세운다면 올해 실적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현대차의 판매 실적은 1년 전보다 3.6% 줄어든 442만 2,600여 대에 그쳤습니다. 현대차는 GV80를 앞세워 판매 실적 반등을 노릴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이번 GV80와 팰리세이드, 텔로라이드 등 신형 SUV를 내세워 오는 2025년까지 북미 시장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가 72만 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30만 대를 더 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현대차의 이런 자신감은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거둔 실적 때문인데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1.1% 줄었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4.7% 성장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차 내놓는 거 현대차뿐만이 아니죠. 이번에 GV8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좀 치열한 신차 경쟁이 예상된다고요. 네, 한국GM은 내일 트레일 블레이저 신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차는 SUV로 준중형급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올해 신형 SUV XM3와 전기차 조회 등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처럼 국내 완성차 업계가 신형 SUV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신형 SUV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렇게 신차를 출시한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스마트 전기차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 짚어보죠.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번에 인수를 추진하는 회사 어떤 기업입니까? 예, 이번 현대차 인수하는 취지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인데요. 전기차 배터리하고 모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 회사가 아직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인수를 좀 확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회사는 러시아 사업가인 데니스 부세르들로프가 2015년에 설립했고 종업원 수가 700명 정도인 전기 상용차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 쓰이는 전기 배터리 모터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수 포인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최근에 현대차가 제시한 미래 전략, 이 전략과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CS 2020에서 현대차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미래 전략이 바로 미래 모빌리티인데요. 이 어라이벌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 그런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액티브사와 공동으로 우리 돈 4조 8천억 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가 있었는데요. 현재 만도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1에서 3단계 레벨과 별개로 이 미국 회사인 액티브와는 4에서 5단계 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라이벌 인수를 확정을 할 경우에 현대차는 이 두 회사를 연결을 해서 현대차의 미래전략 핵심 기술인 전동차, 전기차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오늘 새벽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추가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 원 출연과 일부 휴무일 조정, 그리고 잔업 관련 노사 공동 TFT 운영 등입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기본급 4만 원 인상과 성과급 및 경력금 150%, 또 3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의 1차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모레인 17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50만 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3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윤신 기자. 네, 박윤신입니다. 네, 지난해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취업자 증가폭이나 고용률 모두 큰 폭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과 지난 한 해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의 증가폭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7년 이후 30만 명대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 증가폭의 9만 7천 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9%로 지난 1997년 동률을 기록한 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긍정적 시그널만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제조업도 40대 고용 현황은 좀 나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선 각각 8만 1,000명, 6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만 7천 명 넘게 늘어난 반면 40대에서 16만 2천 명, 30대에선 5만 3천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40대의 경우 인구는 13만 7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자 수는 16만 2천 명 감소해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통계상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용지표가 지난해 8월부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흐름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개선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지표 전환을 시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기존에 주요하게 내세웠던 취업자 수 증감폭 지표가 고용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박창구 회장과 특수 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박 회장의 딸인 박주영 상무가 새해 들어서 금호석화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요. 지분 확대 배경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의 박창구 회장 또 특수 관계인의 지분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네, 새해 들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특수 관계인 지분이 24.68%에서 24.74%로 변동됐습니다. 박찬구 회장의 딸인 박주형 상무가 올 들어 보유 주식을 늘린 덕분입니다. 박 상무는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억 원 규모의 금호석화 보통주 17,350주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식 매입으로 박 상무의 지분율은 0.06%포인트 상승한 0.88%가 됐습니다. 최 기자, 이번 지분 변화는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박주영 상무가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상무는 지난 2012년 지분을 취득했고 2015년 상무로 선임되면서 경영에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의 움직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금호가는 그룹 경영에 여성 참여를 제안해왔지만 박찬구 회장의 뜻에 따라 딸인 박 상무는 금호가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오빠인 박준경 상무와 사촌 오빠인 박철환 상무 등과 함께 경영 승계 후보군으로 언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은 대주주로서의 지분 확대일 뿐이라며 승계 본격화 등으로 보기에 유의미한 지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 기근을 겪어왔던 모빌리티 업계가 신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업체인 NHN이 모빌리티 기업인 KST 모빌리티에 투자를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투자의 의미와 업계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NHN의 KST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 규모 이거 얼마나 됩니까? NHN은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 모빌리티에 최근 5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전략적 투자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 KST 모빌리티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투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8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 투자가 좀 의미가 있는 게 모빌리티 업계가 최근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차량 우출 서비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소카 대표는 지난해 택시단체로부터 고발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도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타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성사 직전에 결렬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N 등의 신규 투자는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고사 우려를 낮추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네, 하지만 이 전통산업과의 조화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업계가 극렬히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택시 규제 완화로 플랫폼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HN과 KST 모빌리티도 마카롱 택시에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협력 수준을 점차 높여갈 계획입니다. 소비 데이터와 이동 데이터를 합쳐 다양한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가정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걸 방문 판매, 이른바 방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37만 명에 달합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화장품 판매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방문 판매원 빼내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다고요? 네, 공정위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이나며 행위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특약점 소속 방문 판매원들을 일방적으로 다른 지점에 재배치하는 결정을 내려 다른 특약점들이 피해를 봤다며 제재를 내린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공정위 처분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앞서서 법원이 공정위 판단이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아모레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4년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7년에 공정위가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재배치된 전체 방문 판매원 3,482명 중 3,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이를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일단락된 사건인데 공정위가 이번에 다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300여 명의 재배치의 경우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며 이번에 재심의를 열었습니다. 위반 범위가 10분의 1로 줄었지만 관련 매출의 파악이 어려워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재처분은 법원 판결 후 2년 뒤에 나왔다는 점에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가 올해까지 스마트 계량기 일명 AMI라는 거를 2,250만 가구에 보급해서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었는데요. 한전이 AMI 보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요금제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우선 이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제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주택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다르게 받겠다는 건데요. 계절에 따라서도 여름과 겨울, 봄, 가을 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를 위해선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전송해주는 스마트 계량기 AMI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가구마다 스마트 계량기 AMI 보급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정부는 올해까지 주택 2,250만 호에 AMI를 보급해 가정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보급된 가구가 848만 호로 목표치의 37.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 10년 동안 보급된 가구의 1.7배에 달하는 1,400만 호의 AMI를 보급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예산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한전이 올해 1차로 확보한 예산은 2,134억 원으로 300만 호가량에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이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예산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추가 예산을 받을 예정이라며 보급 목표가 많긴 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전이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속도라면 현실적으로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제별 요금제 도입, 이것도 아무래도 좀 늦춰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 측은 AMI 보급률이 좀 더디더라도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언제쯤이 될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AMI 보급률로도 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도입 시기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게 다양한 산업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지렛대 삼아 본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재 쌓여있는 의료 빅데이터 사용,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걸까요? 네, 그동안 의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등 연구를 하려고 하면 환자 개인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활용 연구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데이터 3법 통과로 이런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는 바이오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건의료의 5개 분야별로 빅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필요한 기업이 빠르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 활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모호한 데다 환자 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만큼 올 하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 개발까지 활용도가 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개선되는 규제들 또 있을까요? 네, 그동안 태반을 제외한 의료 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과 같은 산업적 목적으로도 재활용을 금지했는데요. 앞으로 줄기세포 등이 포함돼 연구 활용도가 높은 인체 폐지방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또 AI 영상 진단기기와 같은 혁신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올 때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부여해줄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또 우리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 업황도 앞으로 나아질 거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큰 폭으로 늘고 또 떠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 얼마나 좀 좋아졌습니까? 네, 올 들어 14일까지의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1조 5,055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증시 평균 거래 대금 9조 3천억 원보다 24%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일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4일까지 6조 2,175억 원,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3천억 원에서 5조 2,34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까지 넉 달째 매도 우위에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섰는데요. 올해 14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7,65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순매수 금액이 6천억 원가량이었던 것에 반해 순매수 금액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기관은 5조 8,945억 원, 개인은 10조 6,95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런 회복 흐름이 한 해 동안 이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앞으로는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미이란 갈등 등 악재에 굴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더 상승할 거란 기대가 있는 반면에 연초에만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도체 위주의 순매수가 이뤄지고 그 외의 다른 종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이번 회복 흐름은 일부 종목에 국한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이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이 아니고 관세가 유지가 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있어 올 한 해 동안 투자 심리가 상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2% 하락하며 2231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오름세입니다. 67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 5G망 설계 전문 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합니다. 삼성전자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1.17%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가 첫 SUV 차량을 공개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세입니다. 1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천 노사가 오늘 새벽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기아천지 부합권으로 4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으로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설에 조회 공시를 받고 있는데 현재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2,775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